자, 42번부터는 교환 장치를 쓰는 방법의 문제들입니다. 자, 요것도 기본 골자만 쭉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가능하면 교환 장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교환 방식. 자, 교환 장치를 운영하는 방법. 교환 방식은요. 회선 교환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회선 자체를 교환 장치로 받는 겁니다. 우리 일반 전화가 바로 회선 교환 장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회선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보낼 내용이 덜렁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고속의 데이터를 항상 보내는 경우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데이터 통신은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128바이트나 256바이트의 어떤 묶음을 정해놓고 그걸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묶음을 정해놓고 거기다 이제 주소를 붙입니다. 그렇지? 붙여가지고 일단 교환장치한테 싹 보내요. 그럼 교환장치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번호, 주소를 이제 참고해서 어느 경로로 수신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결정합니다. 그게 경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경로가 좋겠다 판단되면은 이제는 패킷마다 이제는 그 주소 붙이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앞부분만 교환장치로 보내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12시 방향의 경로를 설정을 받았어요.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패킷이 그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일단 교환장치에 축적했다가 스토어 저장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는 교환장치에서 경로 설정해주면 그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축적 교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축적 교환 중에도 이제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128바이트나 256바이트의 묶음 단위로 묶어가지고 가는 것. 그런데 길이에는 무관합니다. 데이터 전체를 뭐 짧든 무지무지 길든 그냥 통째로 교환장치로 일단 스토어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사람이 준비되면은 이제 그쪽 주소로 보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은 이제 교환장치로 보내지는 데이터 길이입니다. 이건 무제한이에요. 내가 보내려는 메시지가 짧은 메시지든 아주 긴 메시지든 이거는 한정이 안 돼 있고 요거는 한정돼 있어. 128, 256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게 데이터 통신에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시간 통신이 안 되니까 느림 보니까. 근데 우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누구 친구한테 메일 전송할 때는 만약에 누가 핸드폰 꺼놨죠? 그럼 2, 3일 동안 외출했어. 그럼 그런 여건에도 요거는 오래오래 교환장치에서 저장했다가 이제 받을 사람이 준비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그때는 이게 낫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보내는 것은 실시간 통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많이 쓰겠지. 패킷 교환. 그래서 패킷 교환에도 가상적인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가상회선 패킷이라고 해요. 가상회선 패킷. 이건 물리적인 경로가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경로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다. 경로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2시 방향으로 설정을 받았습니다.
라우터 장치 통해 가지고 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패킷마다 그 앞에 주소 붙일 필요 없어요. 제일 앞에 패킷만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까지 붙여서 교환장치로 보냈더니 거기서 결정해 준 겁니다. 12시 방향 코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사전의 경로가 설정이 받아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패킷 자체만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그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지는 패킷하고 도착하는 패킷 순서가 똑같지? 그 경로로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회 전송도 가능한 게 있어요. 12시 방향이 아니라 지금 여건에서는 3시 방향의 경로로 가는 게 좋겠다. 아니다. 그 경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6시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죠. 급박할 때 우회 전송도 가능하겠죠. 그러한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패킷 하나하나마다 교환 장치에서 경로 설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패킷 하나하나마다 주소부를 붙여가지고 이제 라우터한테 가면은 12시 경로입니다. 이번 패킷은 3시 경로입니다. 이번은 6시입니다. 그때 경로 설정을 받으면서 가는 것. 그게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이에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속도가 빠릅니까 하면 요놈이지. 그리고 어느 게 신뢰성이 좀 좋습니까 하면 요놈이에요. 왜? 어느 경로가 문제 생기면 다른 경로로 그냥 급작스럽게 우회 전송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 측면은 요놈이에요. 속도 측면은 이놈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연속적으로 보낼 일이 있는 경우는 요놈이지. 그렇죠? 요놈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가장 실시간 통신이 좋은 것은 요거 중에 요놈이에요. 그 다음은 요놈이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송, 버스티한 전송 있죠. 그냥 우연히 보낼 데이터가 생기는 것. 이건 항상 생기는 거고. 그럴 땐 이게 낫지. 그렇지? 이따금씩 보내야 될 데이터 패킷이 발생이 될 땐 요게 낫다. 이런 걸 버스티한 전송이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보내지는 전송. 버스티한 전송은 요겁니다. 우회 전송은 요겁니다. 신뢰성은 요거보다 요겁니다. 근데 속도가 빠른 건 요놈이지. 왜? 그 순서로 줄기차게 가는 거고. 요거는 경로 수시로 바뀌면서 가는 거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패킷마다 경로 설정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요건 그렇지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축적 교환이라는 것이 요거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교환 장치에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홀딩 시켜 놓고 그 중간에 교환 장치에서 어떤 코드를 또 변환시킬 수도 있고 또 보내는 패킷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부가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외출했다. 집에 없다. 핸드폰 꺼놨다. 그럴 경우도 요거보다는 요놈이 좋은 점이 있겠지. 일단 대기시켰다가 가는 거니까. 열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요거 차이점이에요. 자, 42번은 4번 회선 교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처럼. 그 다음에 43번 회선 교환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이 옳습니다. 전송 전에 경로가 미리 설정돼 가지고 가는 방법. 물리적인 회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디귿 길이가 긴 연속적인 데이터. 그때는 회선 교환이 낫지. 전용 회선을 할당받는 것. 1번 2개입니다. 2개. 자, 그런데 니은에
교환기에 일단 축적했다가 전송한다. 그게 바로 축적 교환 아니에요? 이거 두 개지.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오버헤드가 필요하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오버헤드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데이터 말고 주소 부분을 붙이는 그게 바로 오버헤드예요. 더 잉여 부분이 들어가는 거 오버헤드. 그런 것들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중에도 요거지. 요거는 오버헤드가 작지. 제일 앞에 패킷만 주소를 붙여서 교환 장치로 보내면 거기서 경로 설정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 패킷부터는 이제는 주소 붙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경로가 설정 받아진 거니까. 근데 이거는 패킷마다 주소 붙여가지고 보내야 돼. 왜? 패킷마다 경로 설정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헤드는 이놈이 가장 크게 소요가 되겠지. 요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코드 변환, 속도 변환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게 바로 축적 교환의 장점 아니에요? 교환 장치에서 일단 코드도 바꿀 수 있고 속도 변환시킨다는 건 길이를 좀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속도 변환이라고 볼 수 있지. 그게 바로 축적 교환의 장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로 지역, 경로 설정이죠. 트래픽 지역, 보내지는 그 통화량을 지어하는 거고 오류 제어 기능이 있다. 경로 제어, 트래픽 제어, 오류 제어 기능이 있다는 것이 전부 교환 장치에 스토어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3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43번. 자, 44번. 다음의 교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설명했습니까? 자, 패킷마다 목적지 주소를 붙여가지고 송신 경로가 정해지는 방법. 데이터그램이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착한 패킷들을 수신 측에서는 순서에 맞게 재정리해야 되는 것. 데이터그램 아니에요. 데이터그램은 우회 경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2시로 간 패킷이 3시로 간 패킷보다 빨리 갔다고 해서 순서가 빠르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로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의 재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그램이에요. 44번에 2번. 자, 45번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46번에 회선 교환과 비교할 때 패킷 교환의 설명으로 틀린 것. 2번이 틀렸죠. 대량의 데이터를 오랜 시간 동안 전송이 가능해서 항상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것은 회선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킷 교환의 특징 중에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패킷 교환에 틀린 거니까 2번이 틀렸죠. 2번은 회선 교환 내용입니다. 47번에 가상회선 3번입니다. 가상회선은 메시지가 짧고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경우에 적합하고 가상회선은 메시지가 짧고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경우에 적합하고 데이터그램은 긴 메시지를 보낼 때 적합하다. 자, 이것은 서로 틀리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상회선하고 데이터그램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상회선이 아니라 데이터그램이 짧고 갑작스럽게 보낼 데이터가 생겼고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경우 어느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 빨리 우회 경로를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경우 그 경우가 바로 가상회선입니다. 미안합니다. 가상회선이 아니고 그 경우가 데이터그램이지. 경로 설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상회선은 그 데이터그램 방식이 가상회선 내용이에요. 긴 메시지를 보낼 때 적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짧은 길이 메시지는 이놈이 유리하지. 긴 메시지는 이거 유리하고. 이건
논리적인 경로가 설정되니까 그냥 곧장 보내는 건 이게 빠르지. 그러니까 이게 고속이라고 했죠. 요거에 비하면.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보낼 데이터들이 팍팍 생겼다 그러면 이게 나은 겁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경로 설정 받아가지고 탁탁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차이점인데 반대로 써놨습니다. 47번에 3. 자, 48번에 X.25 하는 거 있죠? X.25는 패킷 교환망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관련되는 것.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2번 물리계층, 프레임계층, 전송계층으로 구성됐다. X.25라는 것은 원래 네트워크 계층 3번 계층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의 전송계층은 4번 계층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프레임 계층은 단말기간의 호출 설정 및 해제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프레임이라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 프레임 단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호출 설정이나 해제 절차를 정의한다. 이것은 프레임 계층이 아니죠.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미음 전송 계층은 단말기에 정보의 교환 및 관리를 정의하고 있다. 전송 계층은 이 교환 장치를 쓰는 그 경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48번은 니은 틀렸고 리을 틀렸고 미음 틀려서 3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안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고 그냥 뭐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 빼세요. 네. 또 시험은 기출문제지만 같이 풀어보고는 있지만은 너무 이것은 5개 지문 줘가지고 요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거 찾는 거. 48번은 참고. 49번에 ATM 방식이라는 거 있었죠. ATM 53바이트라는 셀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전부 에라 제어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고속 전송하는 그런 교환 기술이 ATM 교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BISDN이라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그게 바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할 때 통신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9번의 ATM 교환 방식의 설명 중에 거리가 가장 먼 것이 어느 겁니까? 1번 고정길이 53바이트 셀 단위로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해서 고속 전송이 된다. 맞습니다. 2번 이 셀들을 다중화하기 위해서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를 이용한다. 어싱크로너스 하는 게 비동기식입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3번 트래픽이 폭주했을 때 셀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53바이트로 표준화되어 있다. 3번에 트래픽이 폭주할 때는요, 이 셀이 전송에 실패되는 셀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폐기시키는 셀도 또 생겨야 되는 거고. 49번에 3번. 자, 50번에 신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 방식. 자, 이것도 우리 교환 장치를 사용할 때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신호 방식이에요. 자, 두 사람이 전화할 때 그 회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회선의 그 이상염을 점검해야 돼. 그러면은 신호 방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원래 음성이나 데이터가 이렇게 주 매체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로의 고장 여부도 점검하고 통화가 어느 만큼 됐는지도 검사해야 되고 또 트러블 슈팅하는 것도 검사해야 되고 또 요즘 핸드폰처럼 발신지 번호 같은 거 내보내주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신호가 하는 겁니다. 신호. 음성이나 영상의 정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용 신호 채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디지털 교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이나 메시지 가는 채널이 있고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호 왔다 갔다 하는 전용 채널을 쓰는 신호 방식이 바로 넘버 7하고 넘버 6가 있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교환 장치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넘버 6는 아날로그 교환 장치에서 주로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전용 신호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음성이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선 이용해서 잠깐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바꾸는 방법. 이건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은 방법이 요거 두 개입니다. 주로 요거죠. 이건 아날로그 교환 장치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통화로 신호 방식. 통화로 신호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은 R2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걸 쓰고 있고. 자, 그래서 50번에 공통선 신호 방식의 설명 중에 적절하지 못한 걸 고르세요. 1번 통화 회선하고 신호 회선이 별개 회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2번 하나의 통신 회선에 음성과 신호를 함께 섞어서 보낸다. 틀렸죠. 요게 통화로 신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51번에 전자교환기에서 축척 프로그램 지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겁니까? 요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요 교환장치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것은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52번에 다음 중에 전화기 설명으로 틀린 것. 전화기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이것도 전화기에 송화기, 수화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통신공학의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성공학에는 좀 이런 거 나오죠. 유성공학. 그렇죠? 그래서 통신공학에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52번에 3번. 자, 51번에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54번 전화기의 구성. 전화기의 구성에 관련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2번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5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번. 그래서 이건 주로 전화기에 관련되는 것, 내부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참고로 그렇게 메모해서 보세요. 근데 요거는 하나 중요하죠. 요것은 그리고 통화로 신호 방식도 있다. 요거는 공통선 신호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요. 56번은 전송 매체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선에 사용되는 전송 매체는 평행이선, 꼬임선이라는 게 있죠. 평행이선을 꼬아요. 꼬으면 서로 간섭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절연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단연코 아주 광대역 신호 전송할 수 있는 광섬유 케이블이 있다. 그게 유선 매체입니다. 그리고 자유공간에 있는 공기, 보통 자유공간이라고 보통 넓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유공간에 있는 공기를 매체로 해가지고 통신하는 무선 매체가 있는 것이고, 열 수 있죠. 그래서 유선 매체, 무선 매체. 이제 그 중에 유선 매체 관련되는 내용, 자, 이런 것도 좀 봐놔야 되고, 또 광에 관련되는 내용도 좀 봐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번부터는 유선 매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56번. 자, 유선 통신의 매체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어떤 전송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 즉 장애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잡음, 이건 뭐 항상 존재하니까 맞고, 감쇄 현상, 지연 왜곡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중경로라고 하는 것은 반사를 여러 번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공간의 어떤 장애물에서 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번은 1번 되겠지? 자, 57번에 정보 전송에 장애가 일어나면 여러 형태의 지연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송로상의 감쇄나 지연 왜곡 같은 거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연 왜곡이 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전송 매체상의 장애 현상 중에 감쇄 왜곡이라는 것도 있고 지연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쇄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감쇄를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른 감쇄 불균형, 주파수에 따른 감쇄 불균형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좀 낮은 것, 조금 높은 것, 아주 높은 것, 이런 여러 주파수 성분들이 합성돼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호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은 놈도 있고 높은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생각해 봐요. 300Hz에서부터 3.4kHz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 신호를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집어넣으면 뭐 이런 영상이 되겠죠? 이런 끊어지지 않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높은 쪽도 있고 낮은 쪽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 주파수들이 이제 이렇게 전송이 되면서 목소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주파수가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으면 감쇄가 심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감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감쇄 왜곡 혹은 진폭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연 왜곡이 있어요. 지연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연 왜곡은요, 주파수에 따른 속도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좀 높은 성분, 라인 성분, 좀 빠르고 좀 느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도착 시간이 퍼지는 것, 지연 시간이 퍼져가지고 어떤 왜곡을 유발하는 게 지연 왜곡. 그래서 이런 감쇄 왜곡이나 지연 왜곡을 전부 해소시키는 어떤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갖게 해주는 게 이퀄라이저 등화기 아니에요? 자, 57번은 2번입니다. 자, 58번에 비선형 특성 때문에 그리고 주파수를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상호변조네. 주파수를 많이 사용했다. 또 비선형 증폭을 해버렸다. 그럼 막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고조파가 많이 생겼어. 이게 상호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음은 상호변조 잡음, 찌그러짐은 상호변조 왜곡. 58번에 2번. 59번은 4번입니다. 이것도 전화할 때 조금 생소하겠죠. 수단이 개방된 선로에서 수단 전압이 송단 전압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 수단이 개방이 되면 수신단의 저항이 거의 무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전압이 크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수신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걸 페런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57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60번에 반사 현상이 생기는 것은요,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지 못하니까 반사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면 반사파 생기지 않습니다. 60번에 3번. 61번 무손실 조건 기억하나요? 무손실 조건. 무손실. 저항 요소가 손실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런 거 기억하죠? 요건데 무손실 조건이다 그러면 요 임피던스 성분에는 C분의 1 되죠. 이렇게. 요거 기억합니까? 어, 61번은 1번입니다. 자, 62번에 선로의 1차 정수와 주파수 변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주파수가 높아지면 표피 효과 나타나지. 또 근접 효과 나타나고 또 누설 콘덕턴스가 증가하고. 근데 4번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C성분이 생겨가지고 자기발진, 기생발진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4번은 C성분이 크게 나타난다 해야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번에 동축 케이블의 감쇄 정수. 동축 케이블의 감쇄 정수는 2번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동축 케이블의 감쇄 정수. 자, 전송 매체 중에 동축 케이블이 이중재련돼서 더 좋아요. 또 저항도 작고 75옴, 50옴짜리 아니에요? 평행이선은 일중재련입니다. 그래서 저항값도 200옴, 300옴, 600옴 커요. 자, 그래서 63번에 동축 케이블의 그 이론 교재를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동축 케이블인 경우에 감쇄 정수를 알파라고 하고 위상 정수를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쇄 정수와 이상 정수는요,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커져요. 근데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뭐예요? 그거는 우리 이론책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축 케이블은 이게 미안합니다. 동축 케이블이 아니고 이거는 평행이선이에요. 평행이선. 트위스트 피어 케이블 이야기하는 거 있죠? 평행이선일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중재련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은 감쇄 정수는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위상 정수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실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데도 주로 유선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게 크게 다뤄지는 겁니다.